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 오늘 9번째, 불옥입니다. 헬레니즘 소설.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적 대기권은 헬레니즘 소설에서 잘 느껴지죠. 그중에 파토스 에로티콘이라 불린 연애 소설은 헬레니즘의 문화적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파토스 에로티콘의 대표적인 작품, 카리톤의 작품으로 알려진 카에레아스와 칼리로의 내용을 스웨덴 토마스 헤그가 번역한 버전으로 간략하게 간추립니다. 음, 예, 카에레아스와 칼리로에 남아있는 파피루스 조각인데요. 음, 사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소설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직 모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헬레니즘 시대 지중해 동쪽 그리스 문화권에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문문학이 등장하는데 단순한 여행과 모험 이야기, 사랑과 폭력 등이 주조를 이루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폭력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감상적인 눈물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느낌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겨냥한 저작거리의 가벼운 오락문학 같은 것이었어요. 대중소설의 초기적인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 새로운 장르는 등장하면서 급속히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파피루스 조각의 양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오늘날까지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소설들 중에 카리톤의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에와 크세노폰의 에페식시아카가 비교적 지금의 대중소설에 가까운 작품들인 걸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아직 소설이란 독립적 명칭으로 불리진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게 극적인 이야기 정도로 칭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파토스 에로티콘이라는 식으로 분류되어 불렸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교양 있는 계층은 이러한 문학을 진정한 문학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흥 교양 계층 같이 고상한 취향층은 전통적인 신화적 소재에 기초한 품위 있는 서사시를 선호하였죠. 예를 들면 아폴로니우스의 아르고나우티카가 그 전형적인 한 경우일 겁니다. 반면에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에는 중근동 지역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겨냥한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 서사시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접근은 단지 그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었을 뿐이고요. 물론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의 속에 심리나 인간관계의 내적 외적 묘사가 눈에 띄긴 해도 헬레니즘 시대 영웅서사시와 감상적 소설의 구별에서 우리는 지금 표현으로 하면 고급 문학과 대중문학의 차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 아프로디시아스 출신인 카리토는 수사학자 아테나고라스의 비서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시라쿠사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노라 하고 시작하는 카이레아스와 칼리라의 서두는 전형적인 고대 소설의 시작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리톤에 대해서 이 서두에서 제공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카리톤이란 이름은 아마 가명으로서 즐거움의 여신인 카리테스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시아스란 도시 이름도 당연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연상시키면서 좀 너무 인위적이라 의심되었고요. 그러나 소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카리아의 아프로디시아스에서 발굴된 비문들에서 카리톤과 아테나고라스의 이름이 언급됨으로써 카리톤의 역사적 실존에 대한 의혹은 불식되고 있습니다.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의 창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략 기원전 1세기 중 어느 시점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복사본은
1200년에서 13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400년경 시칠리아의 시라쿠사. 칼리로에는 아테네 함대에 성공적으로 대항해 싸운 시라쿠사의 지도적 인물 헤르모크라테스의 딸, 그리고 헤르모크라테스는 투키디데스 역사서에도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반면에 칼리로에가 실존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샘물이란 뜻으로 조역들의 일상적인 이름들에 비해 상당히 표현적인 이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모 또한 환상적이었는데 고대 소설의 전형적인 수사법을 빌리자면 단지 아프로디테만이 그녀와 미를 견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알려진 모든 곳에서 구원자들이 줄을 서서 밀려왔고요. 그러나 사랑의 신인 에로스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칼리로에를 카에레아스와 맺어주려 했죠. 카에레아스, 그는 헤르모크라테스의 으뜸가는 정적의 아들로서 아름답기가 또한 칼리로에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대적 현원을 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신과 인간의 두 차원으로 전개되죠. 때는 아프로디테 축제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복잡한 군중 속에서 마주치고요. 그리고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격정과 고뇌, 폭포수처럼 터지는 눈물과 광란. 그러나 양가의 정치적 반목 앞에 이들의 결함은 요원하기만 한데 이때 시민들이 개입합니다. 시민들이 모임을 갖고 헤르모크라테스를 설득하죠. 그리고 결혼이 허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칼리로의 심장과 무릎은 그 즉시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호메로스의 쉽게에서 빌린 것으로 이렇게 호메로스의 부지런한 전용은 카리톤 문체의 한 특징을 이룹니다. 결혼식 날 다이몬이라는 심성이 고약한 장난꾸러기 요정이 칼리로의 구원자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등장합니다. 사정인즉슨 혼담이 거절된 구원자들이 다이몬을 통해 복수의 희열을 맛보고자 한 것이었죠. 교활한 술수를 부려 점점 카이레아스는 칼리로에의 정절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마치 아테네 법정 연설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드디어 질투의 눈이 먼 카이레아스가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 영문도 모르는 칼리로의 아랫배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칼리로에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리고요. 카이레아스는 곧 하녀들을 고문해서 그리고 카리토는 이러한 고문을 당연한 듯 묘사하고 있는데 칼리로에가 순결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격렬한 후회와 고통, 그는 스스로 부인 살해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 시대에 그것은 의례적으로 방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살 시도. 그러나 의리 있는 친구 폴리카르모스의 방해로 그것마저 실패하고요. 한편 칼리로의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호사스러운 부작물과 함께 그녀는 바닷가에 위치한 무덤 속에 안치되고요. 여기에서 악당 테론이 등장합니다. 테론에 대한 카리톤의 성격 묘사와 생기에 찬 문체가 현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전개되는 방식, 카리톤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그의 강점은 작가가 등장인물들에 내리는 가치 판단에 있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것은 대단히 도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관찰력과 심지어 통찰력이 등장인물들의 행동, 반응, 언어 등의 묘사에서 발휘되면서 미묘한 생동감이 표현됩니다. 테론이 부하들을 끌어모으고 무덤을 털 준비를 하는 동안 작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덤 안을 잠깐 들여다보게 하죠. 무덤 안에서는 칼리로에가 막 죽음에서 삶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가사 상태에 빠졌을 뿐이었거든요. 깨어난 후 부장품을 본 칼리로에는 사태를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히죠.
이때 공포와 절망에서 칼리로에가 읊는 독백은 가사 상태라는 모티브와 함께 훗날까지 두고두고 되풀이되는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어쨌든 구원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이라는 것이 테론이라는 악당과 도둑들이긴 했지만 말이죠. 카리토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 웃음을 창출하는데 그것은 그 잔인무도한 도둑들이 칼리로에를 무덤을 지키는 유령으로 알고 걸음아 나 살려라 혼비백산 도망치는 장면이죠. 그러나 역시 두목은 용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실적 오성으로 사태를 파악해 수습하고 다른 도둑들과 함께 이 뜻밖의 수확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 결국 부장품들과 함께 배에 싣기로 결정을 봅니다. 배는 아티카를 거쳐 동쪽을 향해 항해하고요. 소아시아 서해안 이오니아에 위치한 밀레토스 지방에 닷을 내린 테로는 노예 시장에 칼리로에를 내놓으려 한 것이었죠. 끈질긴 흥정 끝에 테로는 칼리로에를 어떤 영주의 집정관에 팔고 득이만만하게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돛을 올립니다. 영주의 이름은 디오니시오스였어요. 그는 얼마 전에 부인을 잃은 교양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남자였는데 밀레토스에서 자신의 영지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새로 산 하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고 맙니다. 하지만 칼리로에는 절개가 확실한 여인이었죠. 카이레아스를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이레아스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디오니시어스 요청을 받아들여 결혼을 수락합니다. 이 결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디오니시오스의 하녀 플랑온이었는데 그녀는 수동적인 칼리로의 이상주의에 비해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플랑온은 칼리로이가 임신한 지 2달째라는 걸 눈치채고 지금 결혼하면 배에 있는 아이를 디오니시오스의 적자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했고요. 디오니시오스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을 것이고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설득이 주요한 겁니다. 한편 장례식이 끝난 후 다시 칼리로의 무덤을 찾은 카이레아스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 앞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시라쿠사는 함대를 풀어 독일군들과 부장품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 카이레아스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표류 중인 테론의 해적선을 우연의 일치로 만나게 되고요. 근데 테론의 일당들 이미 기간에 모두 죽어버렸고 테론만이 부하들의 무릎 훔쳐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운은 거기에서 끝이 났고요. 칼리로의 부장품들이 발견되었고 테론은 고문을 못 견디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리고 칼리로의 무덤 앞에서 그는 십자가용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카이레아스와 그의 친구 폴리카르모스는 이오니아까지 칼리로에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칼리로에가 지금은 디오니시오스의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카이레아스는 비탄에 빠지죠. 그런데 카이레아스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디오니시오스 집정관이 계략을 꾸며 선수를 칩니다. 그는 이전에 노예시장에서 칼리로에를 산 바로 그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그는 디오니시오스에게 칼리로에가 그저 평범한 노예일 뿐이라고 보고했었죠. 자기 주인인 디오니시오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카이레아스의 배를 습격해 불지르고 선원들을 모두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카이레아스와 폴리카르모스를 카리아 지방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칼리로에는 꿈에서 카이레아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잠결에 절망적으로 소리칩니다. 이리 와요, 카이레아스. 이렇게 해서 칼리로의 비밀이 디오니시오스에게도 드러나고 다양한 수준의 상징으로서 꿈의 묘사는 고대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꿈은 이야기 전개에 편리한 기술적 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의 이야기는 복잡한 갈등의 단계로 접어들지요. 디오니시오스는 칼리로에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카이레아스 또한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부심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까지 칼리로에의 아름다움에 그만 사랑의 정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